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흥미로운 지식들을 파헤쳐보는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지식의 바다를 함께 항해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낯선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식재료, 바로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고기의 맛이나 트렌디한 요리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이 삼겹살 한 점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극도로 정교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돼지의 일생을 살펴볼 겁니다. 그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구조를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를 도와줄 베이스 캠프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 자료와 축산 입문서입니다.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데이터들이 담겨있는 문헌들이죠. 맞습니다. 이 문헌들을 꼼꼼히 훑어보면서 1.4kg에 불과한 작은 새끼 돼지가 어떻게 딱 200일 만에 완벽한 상품으로 출하되는지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저 역시 오늘 다룰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정육팩 뒤에는 생물학적인 한계와 경제적 효율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놀라운 산업적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정말 톱니바퀴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은 돼지고기라는 이 흔한 식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산업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돼지가 태어나는 그 첫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출발점이죠. 자료를 보면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는 생후 직후부터 크게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나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트랙에 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철저히 목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새끼를 낳기 위해 길러지는 번식돈, 우리가 흔히 종돈이라고 부르는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철저히 식용으로 소비되기 위해 길러지는 비육돈입니다. 네, 그중에서 비육돈의 타임라인을 먼저 보면 정말 생물학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데이터로 보니까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일본 농림수산성의 돼지 라이프 사이클 차트를 분석해보면 그 압도적인 속도를 명확히 알 수 있죠. 갓 태어난 새끼 돼지의 몸무게는 고작 1.4kg 전후입니다. 1.4kg이요? 엄청 작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가 3개월 차에 38kg을 돌파하고요. 네. 불과 7개월, 그러니까 약 200일이 지나는 시점에는 108kg에서 110kg에 달하는 거대한 성체로 자라나서 곧바로 출하가 됩니다. 1.4kg이 200일 만에 110kg이 된다는 건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대사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인간으로 치면 3kg으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불과 생후 7개월 만에 네. 몸무게 230kg이 넘는 거대한 프로운동선수 덩치로 폭풍 성장하는 것과 같은 비율입니다.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단순히 빨리 자란다를 넘어서 양돈 산업이 이 동물의 성장 잠재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 속도가 바로 현대 양돈 산업을 지탱하는 경제적 동력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맞습니다. 사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료값과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0일이라는 시간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기의 양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타협점인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는 비육돈들을 끊임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어미돼지, 즉 모돈의 삶입니다. 그 번식돈 그룹 말이죠. 네, 농장의 심장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번식돈의 생물학적 사이클은 비육돈의 성장 속도 이상으로 숨가쁘고 극도로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에 나타난 어미 돼지의 생태 주기를 보면서 이 농장이라는 곳이 철저한 생산 라인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미 돼지의 임신 기간이 정확히 114일이더군요. 그리고 한 번 출산을 할 때 보통 10마리 전후에 새끼를 낳고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산 후에는 약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포유 기간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포유류의 번식 생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진정한 병목 현상 관리, 즉 시스템의 효율화는 수유가 끝난 직후에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셨군요. 새끼들이 젖을 떼는 이후 단계가 끝나면 어미 돼지는 휴식기를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쉴 틈이 없는 거네요. 자료에 따르면 불과 5일 전으로 곧바로 다음 임신을 위한 교배에 들어갑니다. 5일이요?
정말 가혹할 정도로 빠르네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산과 수유로 몸의 영양분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서 단 5일 만에 다시 임신 상태로 돌입한다는 것은 어미돼지에게 엄청난 신체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모돈이 임신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농장 경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숨막히는 사이클이 더 명확해집니다. 계산을 해보셨군요. 네, 12일 4일의 임신, 21일의 수유, 그리고 5일의 대기 시간. 이걸 다 더하면 정확히 140일이 나옵니다. 딱 140일이 떨어지죠. 네, 1년이 365일이니까 140일로 나누면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에 약 2.6회, 즉 6개월 단위로 쉴 새 없이 새끼를 낳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 3년의 일생 동안 평균 8회에서 10회의 출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평생을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거네요. 차트를 보면 3년 차에 몸무게가 약 210kg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이 사이클이 강행군처럼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번식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경제성이 하락하면 그제야 식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본 양돈 산업에서 번식돈이 겪는 일반적인 궤적입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군요. 아주 냉정한 효율성의 세계죠. 그런데 이 번식 과정에 대한 문헌을 읽다 보니 교배 방식에 있어서 흥미로운 트렌드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 교배 방식 변화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는 당연히 수컷과 암컷을 한 공간에 두어 자연 번식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수정 방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 앞서 말한 그 200일 출하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한 통제력 강화의 일환이겠죠?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자연교배는 동물의 본능과 컨디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나 시기를 100%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기분이나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약 교배가 며칠 지연되면 전체 농장의 출하 스케줄이 연쇄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공장으로 치면 라인이 멈추는 거죠. 며칠 차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겠네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정확히 원하는 날짜에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의 정액을 다수의 암컷에게 안정적으로 수정시킬 수 있거든요. 효율성, 위생, 그리고 유전적 개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적 선택입니다. 그 수컷 돼지, 즉 종돈에 대한 내용도 꽤 인상 깊었습니다. 수컷들의 사육 환경 말이죠. 네, 효율을 중시하는 농장 시스템 안에서도 수컷 번식도는 암컷들처럼 무리지어 사육되지 않고 1마리씩 단독으로 사육된다. 일명 독방을 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공간 낭비가 아닐까 싶었는데 생물학적인 이유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네, 바로 수컷 종돈들의 본능과 공격성 때문입니다. 싸워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번식기의 수컷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무리지어 놓으면 서열을 정하거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명적인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농장 입장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도는 매우 값비싼 자산입니다. 이 귀중한 자산이 다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정액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컷들은 철저히 격리되어 단독 사육되는 것이죠. 암컷과 수컷의 사육 방식조차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자산 가치에 맞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철저한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산 엔진인 번식돈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 식탁에 직접 오르는 비육돈의 디테일한 200일 여정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구체적으로 생후 3일경에 수컷 새끼 돼지들이 아주 치명적인 외과적 시술을 겪게 되더군요. 네, 바로 거세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요. 식용용으로 길러질 수컷 새끼 돼지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관문이죠. 태어난 지 3일이라는 아주 이른 시기에 거세를 진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헌에는 그 이유를 웅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boar taint라고 하죠. 거세되지 않은 수컷 돼지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고기의 수컷 특유의 아주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배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만약 이 냄새가 나는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품 가치는 말 그대로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웅치의 원인은 수컷의 고안에서 생산되는 안드로스테논과 장에서 생산되는 스카톨이라는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강렬하네요. 네, 이 물질들이 지방에 축적되면서 고기에 열을 가했을 때 역겨운 냄새를 뿜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세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왜 하필 생후 3일인가요? 그 생후 3일이라는 타이밍도 아주 치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새끼 돼지가 너무 크면 시술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출혈량이 커져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 이별일 타임라인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반대로 너무 어리면 쇼크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생후 3일 전후인 것입니다. 와, 우리가 마트에서 누린내 없는 깔끔한 삼겹살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생후 3일째 외과적 결단 덕분이었군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농장의 관리 덕분이죠. 이렇게 거세를 마친 새끼 돼지들은 본격적인 비육, 즉 살을 찌우는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아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사양 관리, 즉 먹이를 주고 기르는 방식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보통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참 쑥쑥 자라는 성장기에는 영양분을 듬뿍 아주 넘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생후 10주령, 몸무게가 40kg 정도까지 자라는 자돈기, 즉 새끼 돼지 시기의 식단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영양분이 비교적 적은 사료를 주고 적당한 운동을 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일 만에 110kg을 만들어야 하는 촉박한 타임라인 속에서 오히려 초반에 영향을 덜 준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완벽한 모순처럼 보였거든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겉보기엔 모순 같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훗날 고기의 육질을 결정짓고 200일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만드는 핵심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동차를 만들 때 강력한 엔진을 얹으려면 먼저 차체, 즉 프레임이 튼튼해야 하지 않습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무거운 걸 버티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영양을 과다하게 공급해 살만 급격히 찌우게 되면 뼈나 인대 같은 골격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아, 관절이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네, 즉 비만 상태가 되어 훗날 폐사율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죠.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체중을 견딜 기초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영양을 제한하고 운동을 시켜서 골격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종의 기초 공사 단계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기초 공사가 끝나고 몸무게가 60kg에서 70kg에 도달할 때까지의 구간을 비육 전기라고 부릅니다. 기초 공사 다음 단계군요. 이때부터는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서 만든 튼튼한 뼈대 위에 본격적으로 근육과 내장을 발달시켜야 하므로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듬뿍 들어간 고영양 사료를 쏟아붓습니다. 살코기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엔진과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kg 출하 시점까지 이어지는 비육 후기가 되면 식단 설계는 또 한 번 정교하게 변경됩니다. 그 비유 후기가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맛을 완성하는 피날레 단계군요. 네, 식탁에 오르기 직전이니까요. 문헌을 보니 이 시기의 목표는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적색육의 비율을 맞추고 고기 조직 사이에 지방이 적절하게 침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마블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워 먹었을 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마블링과 풍미는 돼지가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먹은 사료의 성분 비율에 의해 철저하게 디자인된 결과물이란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영양학적 설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 조성도 육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환경이요? 돼지한테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이 식용용 돼지들은 태어나서 출하될 때까지 절대로 새로운 돼지들과 섞이지 않고 계속 같은 그룹, 즉 유년기 동기들끼리 무리지어 생활하도록 통제됩니다. 아, 낯선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군요. 돼지는 사회적 서열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라 새로운 개체가 유입되면 서열 싸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까 수컷 종돈들이 싸우는 것처럼요. 비슷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고기의 색이 창백해지고 육즙이 빠져나가는 등 품질 저하로 직결되거든요. 스트레스가 고기 맛을 떨어뜨린다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팩트였군요. 네. 그래서 농장에서는 그룹 단위로 한 번에 이동하고 한 번에 출하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생후 3일 만에 웅치 제거 시술, 성장 시기별로 완벽하게 통제된 3단계 맞춤형 식단 조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부여적 그룹 사유까지. 정말 복잡한 과정이죠.
이 모든 디테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200일 뒤에 완벽한 고기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이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들을 실제 농장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이 바로 이 양돈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료의 경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네, 문헌을 살펴보면 이 복잡도 때문에 양돈 산업은 경영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발전해 왔습니다. 세 가지 형태요. 첫 번째는 어미돼지를 키워온 새끼돼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해 파는 자돈 경영입니다. 새끼만 나와서 파는 곳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장에 나온 어린 새끼돼지를 사와서 고기로 살찌우는 과정만 전담하는 비육 경영이죠. 철저한 분업화군요.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치면 부품 생산업체와 조립업체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리스크를 분산하고 각자의 전문성에만 집중하는 모델이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로 통합한 일관 경영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는 거군요. 네, 한 농장이 어미돼지 사육부터 시작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110kg까지 키워 출하하는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죠. 스케일이 엄청나겠네요. 중요한 건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 일관 경영 방식이 양돈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식과 비육을 합치면 중간 유통마진도 줄일 수 있고 전반적인 품질 통제력도 높아지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디테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걸 한 농장에서 전부 해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일관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공급망 관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는 거군요. 현대의 일관 경영 농장은 단순히 울타리를 크게 치고 돼지를 몰아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적기 생산 방식과 거의 흡사한 인프라가 요구되죠. 적기 생산 방식이요? 그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딱딱 만들어내는 시스템 말이죠. 맞습니다. 번식돈과 비육돌은 필요한 온도, 습도, 먹는 사료,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도 다릅니다.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들을 한 공간에 두면 질병이 순식간에 퍼져 전체 농장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일관 경영 농장의 시설 분리에 대해 그토록 엄격하게 서술되어 있었군요. 네,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농장 부지 안에 있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차단된 세 개의 독립된 공장을 돌리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본격적인 마블링과 체중을 분리는 비육돈사까지요. 각 건물마다 용도가 확연히 다르죠. 각 동마다 환기 시스템도 다르고 사료 라인도 별도로 존재해야 하니까 초기 자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의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돼지들은 각 성장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 넘어가듯 건물 사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단 하루의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방역과 물류 이동 시스템이 한 농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굴러가야만 일관 경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현재 양돈 산업은 소규모 농가 중심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데이터를 갖춘 거대 기업형 농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트렌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흔히 먹는 돼지고기 이면에 숨겨진 200일간의 고도로 최적화된 생물학적, 경영학적 마스터피스를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마스터피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복잡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구가 어떠셨나요? 114일 임신과 5일 만에 재교배라는 타이트한 번식 엔진부터 네, 생후 3일차의 외과적 시술, 근골격을 짜맞추고 마블링을 그려넣는 치밀한 3단계 사료 설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기 생산 방식처럼 조율해내는 일관 경영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200일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다음번 식당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실 때 오늘 들으신 이 거대한 산업적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기 한 점을 둘러싼 세상의 해상도가 오늘 확실히 높아지셨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여 특정 비육 단계의 필수적인 핵심 사료 원료의 공급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혹은 동물 복지와 윤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법제화되어 지금처럼 밀집적이고 속성으로 사육하는 타임라인 자체를 늦춰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거대한 공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네, 시스템의 한계를 생각해보게 하죠. 그 적기 생산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재고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공정은 단 하나의 부품 공급망만 끊어지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단 며칠만 멈춰서도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번식부터 출하까지 하나로 묶여 쉴 새 없이 밀어내기를 해야 하는 일관 경영 농장들에게는 외부의 변수가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제적 최적화를 이룩한 이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 앞에서는 가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구조일 수 있다는 점. 네. 이 최적화된 200일의 시계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무사히 똑딱일 수 있을지 비즈니스와 생물학의 교차점에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봐야 할 딜레마입니다. 극도의 효율성이 가진 양날의 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통찰입니다. 네, 저도 이번 자료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이 마주할 변수와 그 미래에 대해 혼자만의 깊은 상상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상적인 식재료를 통해 경제와 생물학의 거대한 세계를 엿본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매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